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저렴한 난방용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가의 난방용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긴 목돈 갖고 있다 보면은 어디에 쓴지도 모르게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이런 목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19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난방용품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과연 난방용품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각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지 KCI 에너지환경기술센터 이상문 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난방용품들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까? 요즘에 간단히 창에 붙이는 에어캡, 시장에서는 보통 뽁뽁이라고 불리죠. 예. 이 에어캡하고 문풍지, 비닐 커튼 등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단열벽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털 실내화나 핫팩, 보온병 등 각종 아이디어 상품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뽁뽁이 같은 거는 유리창에 붙이면은 보온 효과가 큰가요? 뽁뽁이 안에 예.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보온 효과가 좀 더 탁월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붙이고 띄고 이런 절차도 간편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시트지를 유리창에 붙이는 것처럼 물을 뿌려가지고 시공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간편하죠. 그렇군요.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품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동일한 조건의 방을 4개를 준비한 후에 예. 창에다가 에어캡, 그다음에 방풍 비닐, 예. 커튼, 그다음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방을 이렇게 비교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에 각 방에다가 전기난로를 켜서 16도씨로 올린 후에 예. 전기난로를 끄고 1시간 후에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예. 결과를 보니까 제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방의 경우는 약 7도씨로 내려갔고요. 예. 문풍지와 커튼의 경우는 7.2도씨, 예. 7.5도씨, 예. 방풍 비닐의 경우는 7.7도씨로 내려갔는데 이 에어캡 같은 경우는 약 9.2도씨를 나타냈어요. 예. 결과를 봤을 때 에어캡이 예.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리창에 붙이는 에어캡이요? 예. 2중, 3중으로 문풍지를 사용하면서 또 에어캡을 사용하고 방풍 비닐까지 달게 되면은 보온 효과가 더 클까요? 아무래도 에어캡 같은 경우는 유리에다만 붙이다 보니까 예. 창문과 창틀 사이에서 생기는 미세한 공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창틀에 문풍지를 붙이게 되면 예. 효과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한 에어캡의 경우도 공기층이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예. 2층 또는 3층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효과가 더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난방용품을 사용할 경우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창에다 붙이다 보니까 예. 시각적으로 약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예. 따라서 거실창 같은 경우는 방풍 비닐류를 사용을 하시고 예. 시각적으로 덜 민감한 부분에는 에어캡 등을 사용하시면 예. 불편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난방용품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하셨지만 그 결과는 100%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설치 환경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다만 그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다는 것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겨울에 우풍이 심한 집의 경우에는 벽에서부터 냉기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벽지를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그 단열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예. 그 벽체를 통해서도 이 바깥에 냉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시중에 보면 요즘에 그 단열 벽지 관련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것은 그 일반 도배지하고는 달리 약간의 두께감이 있고요. 예. 4내지 6mm 정도 PE 폼으로 되어 있고, 예. 그 시트지와 같은 도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열 효과는 있고요. 네. 또한 일반 도배지 같은 경우는 종이 재질이라서, 예. 습기에 아주 약하거든요. 예. 습기에 노출이 되면 보통 이제 가정에서 곰팡이가 발생을 하는데, 예. 이 단열 벽지는 그 종이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곰팡이 발생을 현저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기에 접하는 벽 부위에 이런 단열 벽지를 시공하면 예. 냉기 부분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난방용품 외에 전열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열기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 전열기구라고 하면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기구들을 통칭을 하는데요. 예. 난방용 전열기구는 전기장판이라든가 예. 석영관 히터, 예. 온풍기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열기구는 에너지 효율이나 상황 위치에 따라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예. 방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장판 중에서도 온수매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예. 전자파나 누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온수매트요. 예. 아. 그다음에 공부방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온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화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네. 그다음에 거실의 경우 히터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 벽걸이 형태의 세라믹 히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열기구 어떻게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전열기구는 일반적으로 오래 사용할수록 전기 사용료가 높게 부과가 되는데요. 예. 가급적이면 전열기구는 단시간 사용을 하시고, 예. 사용하시기 전에 전열기구 제품의 소비 전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와트수가 크면은 아무래도 소비 전력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열기구 사용 전에 예. 창과문의 단열 상태를 점검을 하셔서 예. 열 손실을 줄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파트 현관문이 대부분 철제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관문하고 문틀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데 예. 이 부분에 문풍지를 붙이면 효과가 좋고요. 아. 또한 현관문이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단열이 잘 안 됩니다. 예. 이 현관문에 단열 벽지를 시공을 하면 예. 단열 효과가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KCI 에너지 환경기술센터 이상문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은퇴 설계,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이 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재무 설계 전문가이신 키움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를 예뻐하셨던 먼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재산을 남겨주셨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생긴 목돈이라서 흥청망청 쓰기보다 어디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요즘 알아보니까 CMA가 좋다고 하던데 또 그냥 적금 통장이 낫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20년 후에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왔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 CMA 통장 먼저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그 종합자산관리 계좌 또 어음관리 계좌라고 하죠. 예. CMA 통장은 증권사나 아니면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기업 어음이나 아니면 환매 조건부 채권 또 예. 양도선 예금 증서 같은 단기 채권에 투자해서요. 예. 그 수익을 고객한테 돌려주는 그런 금융 상품인데요. 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또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의 급여 통장으로도 지금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네. 전체 시장 규모가 한 42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금리도 지금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2.5% 정도 내외고 네. 1년 이상 예치할 경우에는 3%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 CMA 통장은요, 그 자동 이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비 보관이나 아니면 1년 이내 목적 자금 보관초로는 적합하지만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노후 자금을 위한 자산 형성 주머니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20년 후에 노후 자금을 위한 투자는요. 네. 일단 물가를 고려한 그런 투자 수익률을 좀 고민하셔야겠고요. 네. 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좀 기대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그런 저축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가 아주 낮은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하는 것도 노후자금 목적으로는 맞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조심스럽게 3% 후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을 정도로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 또 이에 따라서 저금리 체제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적금과 예금금리가 모두 3% 이하인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다 또 이자소득세 15.4%를 제하게 되면은 지금의 금리는 물가 상승률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적금, 예금으로 장기 투자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고요.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은 2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리로 이자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복리의 수익률이 가능한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2천만 원 어떤 저축 상품에 보관하는 것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구매력을 잃지 않는 수익률하고 또 세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또 노후 자금은 가급적 해지하기 어려운 그런 장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은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요. 중도에 해지하면은 22%의 기타 소득세를 물게 되는 이런 페널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유지율은 52.4% 절반밖에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장기 상품은 좀 해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품을 선택하시고요. 네.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라면은 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네. 또 자영업자거나 아니면 주부시라면은 일시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퇴직 계좌로 추가로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보통 그 IRP라고 하죠. 이 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이직하게 됐을 때 퇴직금이나 퇴직 일시금을 네. 자신의 계좌에 받아서 적립했다가 네.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할 때 연금이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지금 직장 이동이 많아지고 또 비정규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네. 따라서 이 퇴직금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 자금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요. 이 계좌에 퇴직금을 넣으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키는 늦게 내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인형 퇴직연금의 장점은요. 또 추가 납입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예.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매년 400만 원씩 이렇게 네. 5년에 걸쳐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다면은요. 소득공제 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고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내고 연금을
더 오래 받거나 많이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더 많이 받는 걸 하나요? 오래 받는 걸? 많이 받겠군요. 주로. 기간을 늘릴 수도 있겠고요. 또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시에 그 퇴직연금을 아까 그 말씀하셨으면 일시에 넣는 것하고 그동안 쭉 이렇게 매월 부어오는 것하고 나중에 받는 거는 비슷비슷하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일시납을 거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많다면은 그 평가되는 금액 자체는 됐겠지만 은퇴자금이라는 게 보통 30년 또 지금 100세 시대에는 뭐 40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달 적립하는 금액이 나중에 연금 재원으로 아마 크게 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제 문의 주신 분이 자영업자나 전업주부라면 변액보험이 적합할 것 같고 하지만 변액보험은 초기에 높은 사업비 문제로 인해서 원금이 회복되는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15년 이상의 저축 투자 기간이 있다면은요 보험사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적합합니다. 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요 펀드 투자처럼 주식이나 채권에 간접 투자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고요. 또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 비용인데요.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 높은 사업 비용으로 인해서 조기에 해약한다면 원금 이하의 그런 그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그 납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적립식의 방법하고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의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일시납의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그 일시납 변액 유니버셜의 경우에는 매월 불입하는 적립식보다 사업비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보통 거치하는 금액의 4%에서 한 6% 정도의 사업비를 한 번만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더 이상 공제하지 않는 그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비용 면에서는 오히려 거치식 펀드보다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그 본인의 직업적 상황을 좀 고려하신 다음에요. 그 상속받으신 2천만 원을 개인 퇴직연금 계좌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일시납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노후자금으로 예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창 펀드 붐일 때 펀드에 월급을 반씩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후 주식이나 펀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기엔 제가 가진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금 투자나 안전하게 은행권에서 적금을 드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후에 집을 사려고 모으는 돈인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금 투자나 정기적금으로 주택자금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적립식 펀드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 2008년도에 리먼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때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는 투자 기간에 증시가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상승 반전하는 U자형 커브를 보일 때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리먼 사태와 또 유럽발 금융위기 때 공포를 좀 이겨내시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은요, 5년간 인덱스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한 110%를 넘게 됩니다. 적립식 펀드의 투자 원칙을 좀 이해하시고 원금 손실의 공포를 좀 기회로 이렇게 이겨내셨다면은 아마도 지금처럼 반토막 나진 않았을 텐데 그 면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손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데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골드바를 직접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좀 목돈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많이 하시는 방법이 금 펀드와 금 통장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금을 실제로 몇 그램을 사게 되면 통장에 그 잔고가 찍히는 이런 금 통장도 지금 유행인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금이나 아니면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결합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DLS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DLS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의 주신 분이 10년 후에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달러와 또 금값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달러가 앞으로 강세를 띠게 되면요, 반대로 금값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면은 그때가 금값의 바닥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네. 따라서 금 관련 투자 상품에 그때쯤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실물 투자는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종목에만 집중 투자, 올인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지금 10년 정도 투자 기간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적립식 펀드와 또 금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정기적금에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양적 완화가 시작돼서 달러가 세지면 그때가 금값이 바닥이니까 그때쯤 네.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골드바 같은 거는 보통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그람수에 따라 다를 텐데요. 네.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금액이긴 하기 때문에 금 펀드나 금 통장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키움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병원비는 급한데 떼오르는 건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경기도는 도움 먼저 드리는 무한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뭘 물어보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니까. 그래서 무한돌봄은 한 곳에서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곁에 있겠습니다. 경기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상담 전화 031-1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건강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사는 가구 3곳 가운데 한 곳은 노부부만 사는 이른바 빈둥지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개발원은 60세 이상 가구 가운데 노부부만 생활하는 빈둥지 가구가 지난 1990년 21.3%에서 지난 2010년 32.1%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자녀와 함께 사는 동거 가구는 20%에서 14.6%로 줄었습니다. 서울메트로가 매년 2천억 원 적자를 보면서도 연차 보상금 306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 27,700여 명에게 연차 보상금 306억 5천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서울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서울 일반고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서울 지역 일반고 학생 187명 가운데 70%인 131명이 강남 서초 송파구 출신이었습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 출신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7명, 송파구 14명 순이었습니다.
강북과 구로, 금천, 성동, 은평, 중구 등 6개 구는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서해 전해상에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인천과 섬 지역으로 가는 13개 모든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서해 앞바다에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고 3m 안팎의 높은 물결이 일어서 13개 모든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258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상담 잘 받았는데요. 돈을 1년 계약하고 빌려줬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빚을 안 갚으려고 자기 명의로 있던 땅을 친척 명의로 돌려놓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채무자들은 이제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예. 채권자가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예. 재산을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돌려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그 담보 재산이 예.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불이의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임의적인 재산 처분 행위를 채권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서 허위나 그 임의로 그 재산을 넘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동산의 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하시고 나면 다시 명의가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럼 채권자는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있었고요. 최근에 그러한 그 사행위 취소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친척이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채권자로부터 사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를 하고 하게 네.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사회행위가 아닌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48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지난 98년에 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을 받았고 이자를 매달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자를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돈을 얼른 갚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산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산 신고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 재판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제 주지도 않고 파산 신고를 하겠다 뭐 이러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 채무자분이 파산 신청 절차를 밟으셨는지 좀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분은 98년도에 돈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해서 그 채무 독촉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고 최종적으로 이자를 받은 때로부터 만약에 10년이 지났다면 또 소멸시효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뭐 지급명령이나 이런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채무자분이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고 만약에 면책까지 받게 된다면 이 파산 제도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파산 절차에서 언급이 된
모든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채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법원으로부터 그런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채권자에게 다 통지가 가는데 네. 그런 통지를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구분은 아직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채권자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뭐 소액 재판이나 아마 그보다 앞서서 지급 명령 신청이라든가 예. 이런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전화 상담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송재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한 17년 전쯤에 예. 그 시골 그 선산에 그 산수학 땅이 있었는데 네. 동네 주민들이 어느덧 가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관정을 묻어놨더라고요. 뭐를 묻었다고요? 관정. 식소. 관정이요? 예. 예. 그 묻어놨길래 우리가 그럼 우리 주인은 허락도 없이 묻으면 어떡하냐고 다시 원상복 해달라고. 예. 그랬더니 그 진입로를 막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러길래 저희 어머님이 그러면 자기 동네 주민들이니까 그냥 이용을 할 거면 해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왔는데 이제 어머님도 병환이 드시고 그 땅을 팔으려고 했더니 예. 그 관정이 있기 때문에 안 산대요. 예. 그 관정을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매매업자한테 그러면은 이 관정을 어떻게 좀 좋겠냐 내가 그랬더니 사실 동네 주민들한테 먼저 팔아보고 그래서 안 되면은 포기각서나 다른 거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차라리 이 땅을 동네 주민들이 샀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런 돈도 없고 예. 그럼 못 사게 되면 임대료 좀 달라. 임대료도 필요 없고 예. 차라리 우리들 보고 그럼 자기네들 이전을 할 테니까 저희들 보고 그 이전 비용을 달래요. 예. 차라리. 예.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써먹고 예. 보고 달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예. 그럼 지금 지금 상담자분 명의로 돼 있는 산에 그 관정이나 한마디로 이렇게 물탱크 같은 거를 설치를 해놨다라는 거죠? 예, 그 관정 묻고 예. 건물 지었어요. 건물까지요? 예. 건물이라는 거는 그 물탱크가 있는 곳을 이렇게 비 안 맞게 해놓는 그런 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건물이 아니 슬랍으로 쳤어요, 아예. 예. 그리고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은 그 마을 주민 전부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전부가 이용을 했는데요.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30가구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설치를 하고 예. 그동안 그 땅의 사용료나 이런 것도 전혀 준 바 없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옮기라고 하니까 옮기는 비용을 달라라고 오히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예. 안성군 고산면 창실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남의 땅에 임의로 허락 없이 자기가 물건을 설치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철거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임의로 사용한 기간 동안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그 관정에 그다음에 그 슬랍으로 친 그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그 물을 사용한 주민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본인 상담자분의 비용으로 다 철거를 하신 후에 그 철거 비용을 그 마을 주민 그 물을 사용하신 마을 주민분들에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예. 한 그 관정 묵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희 그 공동명의로 돼 있거든요. 우리 형제들 앞으로 예.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저희 큰형님께서
우리 가족도 다른 사형제, 몰래고 임이고. 예. 사형 허가해준다는 각서 있죠? 예, 예. 그걸 써줬대요. 예, 예. 그러니까 사형을 허가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예. 그 무상 사용대차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공동 명의 지분자 중에 한 명이 한 것으로는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지금 상담자분이 그것을 다 철거하고 부당이득까지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철거 요구를 했을 때도 철거를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을 얻어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고 결국엔 그 철거 비용을 또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051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전세 계약할 때 전세 자금을 대출 받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삿 날이 가까이 와서 은행에서 확인 서류를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크게 화를 내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사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만약 이대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가능하면 집주인을 설득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계약이 파기되면 누가 위약금을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계약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배액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게 했다라는 그 구두 약속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을 다 기재를 해서 나중에 이런 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 받기로 했다라는 구두 약정 부분은 만약 이게 중개사가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그 중개사도 함께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증언으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그 집주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 솔직히 집주인에게 어떤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좀 오해를 해서 지금 이거를 좀 안 해주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월세인 그 전세인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그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집주인의 어떤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입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중개사님이나 좀 다른 분을 통해서 이 집주인을 좀 잘 설득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바로 제대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8247번. 세입자가 4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제 그 월세를 주게 되면 그 세를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이 세가 제대로 들어오느냐가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그 집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이제 월세를 밀리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 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세입자가 연락도 안 되고 계속해서 차임이 연체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연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통해서 명도 소송과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절차를 밟아야
그나마 그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한도가 남아 있을 때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명도 소송을 빨리 밟는 게 좋겠군요. 예, 지금 요 상황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8192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이 식물인간으로 3년째 입원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명 연장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건강할 때 의사를 밝혀놓으면 된다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본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생명 연장하기가 싫은데 자기가 그런 경우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장모님이 식물인간으로 3년째 입원 중인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연장하기 싫다. 그러면서 건강할 때 의사를 밝혀놓으면 된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네요. 예. 한마디로 그 의사를 밝혀놓는다라는 것은 뭐 유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남겨두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식물인간과 관련되게 되는 것은 이제 좀 뇌사 여부가 문제가 되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사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거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것은 좀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병원 입장에서도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이걸 오히려 좀 환자를 방치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그 과실 여부가 인정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지금 본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그것을 남겨두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그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자기는 존엄한 어떤 죽음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 놓게 되면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언장에다 밝히면 되나요? 예, 그렇군요. 다음 문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0854번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구상금 지급 명령을 지난 8월 16일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하고 채권자랑 변제 기간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택시를 운전하는데 사고 이후에 계속 일을 쉬었습니다. 금액은 원금 이자 합해서 8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 달부터 다시 일할 것 같은데 채권자랑 연락해서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상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뭔가요? 예,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뭐 그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 보험금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어떤 그 가해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가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돈을 받을 사람이 지급 명령을 해서 한마디로 소송을 들어온 그런 관계가 되는데요. 그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고 정식 재판으로 갈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건 단지 이제 그 재판이 확정되는 절차가 조금 지연될 뿐이고 사실 줘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변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채권자와 협의만 되면 그것은 가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이제 강제 집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행을 이렇게 흔히 들어오는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성원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